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메트르 2호선 앙베르역 앞입니다. 초록색 철제 아치형 입구는 아르누보 양식으로 파리 지하철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이죠. 역 앞 스텐게르크 거리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상점과 크레페, 바게트, 샌드위치 등을 파는 가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유럽 특유의 자갈길로 되어 있어 파리 특유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과거부터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앙베르역에서 내려서 스텐게르크 거리를 따라 올라가면 몽마르트르 언덕과 함께 순백색의 샤크레케르 대성당이 나타납니다. 거리 양옆으로는 19세기 파리 재개발 당시 세워진 오스만 양식의 전형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파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시야 끝에 순백색의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크레케르 대성당은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 명소입니다. 성당 바로 앞의 테라스는 파리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층 건물이 거의 없는 파리 특유의 낮고 일정한 건물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센강을 따라 뻗어있는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면 관람객들은 파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일관성과 불변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당이 세워진 목적 자체가 국가적 불행에 대한 속죄와 구원이었기에 이곳은 파리 시민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통일된 프랑스를 염원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프랑스 현대사의 격동과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보불전쟁의 참혹한 패배와 파리 꼬민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적 불행의 원인을 신앙심의 부족에서 찾았고 신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자 하는 종교적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이 몽마르트르 언덕, 과거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든 성스러운 땅에 조국을 구원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결과물로 사크레케르 성당의 건축이 결정됩니다. 성당 내부로 발을 들이면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미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중앙 돔 천장을 가득 채운 예수 성심을 묘사한 웅장한 모자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자이크 중에 하나이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투과해서 만들어내는 황홀한 색채와 함께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인물들 가슴 부분에 붉게 빛나는 하트 모양은 인류를 향한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핵심 모티브입니다. 성당 내부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수호 성인인 잔다르크, 성 루이 등의 모습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인물은 성모 마리아이고 오른쪽은 예수와 성인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래 성당이 완공되었을 당시에도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인해 원본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1946년에 복원되어서 새롭게 제작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문법을 따르면서도 색감이 매우 선명하고 강렬한 현대적 예술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 모자이크는 면적이 약 475제곱미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모자이크 벽화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양팔을 넓게 벌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주변에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그리고 프랑스의 수호 성인인 잔다르크 등이 배치되어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제단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성당 뒤편 중앙 통로에서 바라볼 때 그 전체적인 웅장함이 가장 잘 느껴집니다. 루비의 레드와 사파이어의 블루 등 짙고 화려한 색상을 주로 사용해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때 차분한 석조의 내부와 대비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과거의 신자들을 위해 성경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전달하던 시각적 스토리텔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아치와 돔 구조는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외관의 흰색 석재와 달리 내부는 대리석과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어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천장을 바치고 있는 높은 석조 아치들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앙의 모자이크로 유도해서 공간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장미창 또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과 어우러져 내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불을 감싸고 있는 정교한 목재 케이스와 아래쪽의 성인들이 그려진 원형 장식은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샤크레케르 대성당 내부에 마련된 채플 중 하나이자 신자들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이 기도처의 중심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이 조각상은 성당을 찾는 신자들이 가장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올리는 대상 중 하나이죠. 샤크레케르 대성당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지역의 신앙적 상징물들이 함께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은색 장식으로 둘러싸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신자들이 헌화한 꽃들이 놓여 있고 이곳이 실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경건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상단에는 성서의 내용을 담은 3개의 세로형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옵니다. 양옆 벽면에는 성당의 역사나 성인들의 일생을 담은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공간의 장엄함을 더합니다. 샤크레케르 대성당 내부에는 이런 작은 기도처들이 곳곳에 있어서 관광객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이곳은 예수회의 창설자인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를 기리는 공간입니다. 1534년 로욜라와 동료들이 몽마르트에서 첫 서원을 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서 예수회에서 봉헌한 채플입니다. 1934년 모매장 형제가 제작한 돔 모자이크는 예수의 성심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 채플은 샤크레케르 대성당이 위치한 몽마르트 언덕이 실제 예수회가 탄생한 영적인 고향임을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돔 하단의 테두리에는 루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예수회의 뜨거운 열망과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문구입니다. 강단에 배치된 3개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앞의 고전적인 스타일과는 달리 보다 추상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녹색의 기하학적 배치는 성당 내부의 석조 벽면과 어우러져 독특한 빛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벽면에는 성당과 관련된 인물이나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대리석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낭만적인 축제 중 하나인 몽마르트르 포도수확 축제는 몽마르트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미식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파리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입니다. 년 10월 둘째 주에 5일간 열립니다. 1934년에 시작돼서 90년 넘게 이어진 있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몽마르트르의 마지막 남은 포도밭인 클로 몽마르트의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샤크 레케르 대성당을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수백 개 설치됩니다. 치즈와 와인 그리고 소세지나 굴 등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와인을 시음하는 것이 축제의 큰 묘미입니다. 길게 늘어선 부스들에서는 프랑스 전역에서 온 와인과 맛있는 음식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악사들의 경쾌한 멜로디가 흐르고 붉은색 의상을 갖춰 입은 행진단이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와인 잔에 웃음꽃을 피우고 사람들 사이로 파리의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마르트의 언덕에 올라 축제의 주인공인 와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시음은 단순히 맛을 보는 것을 넘어 프랑스의 대지를 맛보는 일이라고 표현하죠. 맑은 소리를 내며 잔에 채워지는 루비빛 와인 한 모금에 파리의 가을 햇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포도 수확 축제답게 고급 와인 부스들도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네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활기찬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 축제에서는 2유로를 내고 잔을 빌린 뒤에 각 부스를 돌며 시음하지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북서부 브루타뉴 지방의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부스입니다. 분홍색 가방에 적힌 샤블리스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이트 와인 지역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달콤한 크레페네요. 메밀가루로 만든 짭조름한 식사용 크레페입니다. 메뉴판에 와 치즈를 판다고 적혀 있네요. 그 샤블리의 와인은 미네랄 풍미가 강하고 산미가 좋아서 해산물 특히 굴과 함께 마시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몽마르트르 포도 수확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인 신선한 굴을 파는 부스의 모습이네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 중 하나가 굴과 화이트 와인이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별미인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를 판매하는 부스입니다. 커다란 무쇠 프라이팬에 볶고 있는 재료가 달팽이입니다.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껍데기에 담겨 나오지만은 축제의 이 길거리 행사에서는 먹기 편하도록 알맹이만 분리해서 채소와 함께 볶아내고 있네요. 왼쪽 팬에는 달팽이 요리의 풍미를 돋우는 양파와 버섯 등이 가득 담겨 있고 이를 버터와 허브에 섞어 고소하게 진한 맛을 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요리사가 숙련된 솜씨로 대형 주걱을 이용해 요리를 뒤섞는 모습에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파리의 가을 시원한 공기 속에서 갓 볶아낸 달팽이 요리와 와인 한 잔을 즐기는 것이 몽마르트 축제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치즈를 녹여서 감자와 베이컨을 함께 먹는 음식도 인기가 많이 있지요. 1934년부터 시작된 몽마르트르 포도 수확 축제는 매년 10월 둘째 주에 열리는데 몽마르트르 언덕에 유일하게 남은 포도밭의 수확을 기념하여 열리는 파리의 대규모 행사입니다.
파리 시내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의 특산물 제작자들이 모여서 와인과 치즈 그리고 소시지, 달팽이 요리 등을 판매하는 거대한 야외 시장이 형성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흰색 천막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어서 축제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브레케르 대성당의 엄숙한 내부를 구경한 후에 바로 밖으로 나와서 이런 활기찬 미식 축제를 만끽하는 것이 몽마르트의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이죠. 몽마르트르 언덕이 때르뜨르 광장 근처의 노르뱅 거리 풍경입니다. 이 지역은 사크레케르 대성당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에 위치한 몽마르트의 가장 번화한 예술 거리입니다. 빨간 차양막을 친 갤러리나 기념품점, 카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라마르크 꼴랭쿠르역 부근의 계단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사크레케르 대성당 정면과는 또 다른 파리 현지인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그들의 뒷골목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높은 오스만 양식 건물들 사이로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는 이 구조는 몽마르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건물 사이로 멀리 파리 시내 북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품종이 적힌 알록달록한 판과 카지노 칩을 활용한 와인 시음 게임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까베르노 소비뇽, 피노그리, 머스켓 등 다양한 포도 품종이 적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와인을 맛본 후에 해당 품종 위에 칩을 걸며 와인의 특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음을 위한 와인잔들과 함께 와인을 맛본 후 뱉어낼 수 있는 통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적인 시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분주한 인파는 이곳이 몽마르트를 찾는 여행객들이 성당과 광장 사이를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게 되는 핵심 골목임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남서부 베르주라크 지역의 와인을 판매하는 부스입니다. 이 부스는 샤또라블이라는 와이너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르주라크 루즈는 레드 와인으로 주로 보르도 와인과 유사하게 메를로나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사용해서 균형 잡힌 맛이 나는 명품입니다. 대회는 단순히 외모만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미인 대회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몽마르트르 지역의 사회 결속을 다지고 축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인물을 보는 전통적인 행사지요. 미스 몽마르트르 2025라는 어깨띠를 선명에 두른 대회 우승자가 화려한 왕관을 쓰고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스 몽마르트르는 축제 기간 동안 열리는 퍼레이드나 주요 공식 행사에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죠. 또한 에서 수확된 와인을 홍보하는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샤크레케르 대성당 인근에 위치한 생장드 몽마르트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관만큼이나 독특하고 혁신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어진 종교 건축물입니다. 기하학적인 아치와 정교한 조각들은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쪽 메트로 12호선 아베스역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당으로 올라가기 전 많은 관광객이 마주하게 되는 명소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특히 소리가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음악회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흰색 석재와 웅장한 돔이 특징인 샤크레케르 대성당이 권위와 전통을 상징한다면
생장드 몽마르트 교회는 근대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단 흰색 외벽의 건물들은 파리 특유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1층에는 카페나 갤러리, 기념품점들이 입주해 있지요. 몽마르트르 언덕의 숨은 명물 중에 하나인 벽을 뚫는 남자 조각상입니다. 이 작품은 몽마르트르 언덕이 베르트르 광장에서 멀지 않은 마르셀 에메 광장의 한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와 작은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거나한 성당 주변과는 또 다른 고즈넉한 파리의 골목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요. 프랑스의 국민작가 마르셀 에메가 1943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벽을 뚫는 남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게 된 평범한 공무원 듀티유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악당을 골탕 먹이고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약효가 떨어지면서 벽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다소 비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이자 조각가인 장 마레가 친구였던 마르셀 에메를 기르기 위해 1989년에 제작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얼굴 모델은 바로 작가 마르셀 에메 본인입니다. 남자의 내민손 부분이 유독 반짝이는데 이 손을 잡으면 행운이 온다거나 다시 파리에 올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만지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벽에서 튀어나온 듯한 입체감 덕분에 남자의 손을 잡고 끌어주는 듯한 연출 사진을 찍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벽을 뚫는 남자 조각상 앞에서 펼쳐지는 캉캉춤 공연입니다. 몽마르트르 축제 기간에는 거리 곳곳의 명소가 간이 무대가 되어서 다양한 전통 공연이 펼쳐집니다. 프랑스의 상징적인 춤으로 1930년대 파리의 댄스홀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쾌한 음악에 맞춰 긴 치마를 들어 올리고 발을 높이 차는 동작이 핵심이지요. 무용수들은 캉캉의 전형적인 의상인 붉은색의 넓은 퍼지는 치마와 머리에 장식한 붉은 꽃 그리고 검은색 장의를 입고 있습니다. 캉캉은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에 있는 전설적인 캬바레 무랑루즈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극장에서 보는 정식 공연과 달리 야외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 캉캉 공연은 들이 무용수를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기발한 상상력의 조각상 벽을 뚫는 남자와 전통적인 캉캉춤이 한 프레임에 담겨 있어서 몽마르트르의 자유롭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Like yeah, that guy. You paid 40K? 45. Yeah, I paid like right on me. 이게 그거네. 아, 올라오기를 잘했다. 이쪽으로 올라오기를 잘했네. 몽마르트르의 베르트르 광장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의 얽힌 이야기는 낭만적이면서도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조상화. 아름다운 초상화. 멋있다. 멋있다. 화가들은 모델의 컴플렉스를 살짝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풍자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베르트르의 밤은 낮의 활기찬 예술과 거리와는 또 다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서정적이고 따뜻한 낭만으로 차 있습니다. 전형적인 파리의 밤 풍경을 담은 술집과 카페의 정치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몽마르트르의 골목은 은은한 황금빛 조명으로 물듭니다. 술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정겹게 불러 세웁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옹기종기 놓인 야외 테이블에는 관광객과 여행객들이 어우러져 앉아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카페 테라스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도시의 밤 풍경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최고의 관람석처럼 보입니다. 둥글둥글한 돌들이 촘촘히 박힌 골목길은 조명빛을 반사하며 특유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길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와 카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서 몽마르트 언덕의 독특한 밤의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대성당과 화려한 광장을 벗어나 몽마르트르의 진정한 영혼이 숨쉬는 곳 같은 돌로 포장된 좁은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길들은 직선과 질서의 파리 시내와는 확연히 다르네요. 무심하게 서 있는 가로등과 투박한 나무 대문들은 이 길들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묵묵히 지켜온 증인처럼 보입니다. 골목 양옆을 따라서는 담쟁이 동굴이 덮인 낡은 석조벽들이 이어집니다. 몽마르트르의 저녁은 낮의 활기가 가라앉은 자리에 은은한 예술적 향취가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을 밝히는 길거리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의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거친 돌벽 위에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갤러리 다트 간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네요. 조명이 비추는 야외 전시 공간은 밤거리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평면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벽면에 설치된 선반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도자기 인형이나 주전자, 그리고 작은 조각품들이 조명을 받아 입체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정겨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벽면 가득 걸린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은 몽마르트르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이곳의 기억을 간직해주게 하는 소중한 매개체지요. 귀여운 동물 모양의 오브제나 화려한 색감의 소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몽마르트르의 저녁 갤러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서서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주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흔적은 낮보다 훨씬 더 짙은 예술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두운 골목 벽면에 설치된 안내판은 몽마르트를 사랑했던 고흐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안내판에는 고흐의 자화상과 함께 그가 생레미 시절에 그린 작품들이 담겨 있어서 길을 걷던 이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의 고독했던 예술혼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동상은 프랑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한 명인 샤를 드골 장군 동상입니다. 빨래 근처에 있는데 매우 높은 좌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아래에서 내려다볼 때 그의 강인한 의지와 존재감이 잘 느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 있는 그랑빨레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유서 깊은 전시관입니다. 청동 기마상 조각은 날개 달린 여신이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몰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유명하지요. 근처의 뿌띠 빨레도 그랑빨레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화려한 건물로 현재 파리 시립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전시물들은 비잔틴 기독교 아이콘 컬렉션입니다. 주로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제작된 그리스와 러시아의 성화들입니다. 금색 배경과 정형화된 인물 표현이 특징이며 나무판 위에 그려진 중세 및 근대 초기 동방 정교회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짙은 붉은색 배경의 벽면 특수 제작된 쇼케이스에 들어있어서 작품이 벽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지요.
8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그리스나 러시아, 발칸반도 등 동방 정교회권의 성화들입니다. 두 성인이 그려진 작품 중에 하나는 성 레지와 성 모르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주요 성인과 성서 속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시물들은 고대 그리스의 흑색 지분 암포라입니다. 암포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를 말하지요. 금빛 찬란한 세 개의 판으로 구성된 성십자가 성유물함입니다. 중세 기독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한 작품입니다. 전시장 중앙에 있는 대형 석고상 상처 입은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여인이 가장 시선을 끕니다.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를 묘사한 작품도 있습니다. 금색의 화려한 액자에 담긴 검은 드레스의 여인상은 당대 상류층 여성의 우아함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유행하던 거대한 모자와 레이스 장식, 그리고 손에 든 가느다란 지팡이가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여인의 하얀 피부 표현이 매우 섬세합니다. 데발리에르의 또 다른 작품 누워있는 여인입니다. 이 공간은 고전적인 뿌띠빨레의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색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천장의 화려한 무지갯빛 그라데이션은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게 쌓인 책기둥은 지식의 축적과 수직적 상승을 상징합니다. 이 타피스트리는 18세기 프랑스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고대 신화를 주제로 한 푸시케의 이야기 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장 조셉 벤자민 공스당의 샤리프의 복수입니다. 1885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오리엔탈리즘 화풍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주로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이국적인 장면을 많이 그렸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가 끝난 직후의 비극적이고 정적인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쓰러져 있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어두운 실내 분위기가 강렬한 서사적인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레옹 레르미트의 대표작 레일입니다. 파리의 심장이자 거대한 시장이었던 레일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레르미트는 농민과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탁월했던 화가입니다. 고흐가 빛의 명수라며 매우 존경했던 인물로도 유명하지요. 꾸르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므로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선언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려 한 사실주의의 선구자이지요. 붓 대신 팔레트 나이프를 사용해서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임파스토 기법을 즐겨 썼습니다. 덕분에 그림에서 입체감과 강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꾸르베는 화려한 귀족이나 신화 속 주인공 대신 이름 없는 노동자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거대한 캔버스에 담아내 당시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파리 세느강변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입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건립되었으며 당시 프랑스와 러시아 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상드르 3세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파리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화려한 장식들이 특징입니다. 정교한 가로등과 천사 조각상 그리고 요정 조각상들이 다리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다리 양끝에는 17m 높이의 거대한 기둥 4개의 테트라필론이 서 있으며 그 위에는 명성을 상징하는
황금빛 청동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식적으로도 매우 압도적입니다. 강변을 따라 걷거나 조깅을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과거 차도였던 이곳은 지금은 시민들과 여행객을 위한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바뀌어서 파리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